잠시만요. 네. 자, 제가 보내드린 파일 다 받으셨죠? 제가 한번 쉐어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다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포트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라고 하는 scientific article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논문을 쓸 때, 논문을 레포트처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논문을 논문처럼 쓰려면 레포트하고 그 사이언티픽 아티클이라고 하는 논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진우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어규멘트의 차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논문은 계속 끊임없이 어규멘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테크니컬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규멘트 없이 그냥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가 여태까지 연구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고, 레포트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담고 싶은 정보를 그냥 담아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포트 형식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아규먼트가 없죠. 그러니까 논점이 없기 때문에 논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 전체의 한 80% 이상이 될 만큼 노벨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으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쉐어해 드린 이 문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크게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죠. 인트로덕션, 메소드, 그다음에 리졸트, 그다음 디스커션, 컨클루전, 뭐 레퍼런스. 레퍼런스를 빼면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거의 모든 논문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박사과정 논문, 뭐 석사과정 논문, 이 양이 많아지면은 조금 챕터가 더 쪼개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장 이제 펀더멘탈한 그 기본이고 담아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담기에 충분한 스트럭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 챕터들별로 그 아까 얘기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앱스트랙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앱스트랙트는 뭐냐면 우리가 연구한 그 논문의 전체 내용을 200자, 300자 내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스트랙트는 어, 프로젝트 에임도 넣어야 되고, 어떤 메소돌로지를 썼는지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했으면 그 결과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노블티나 그리고 오리지널 컨트리뷰션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그 앱스트랙트를 쓰실 때 이제 피해야 되는 게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학생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환경 이야기를 할 때 뭐 환경이 어떻다, 뭐 지구 온난화가 어떻다, 뭐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다 이런 내용들은 앱스트랙트에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들은 이 앱스트랙트를 넣으면 안 되고 자기가 한 연구에 대한 그 서머리만 넣는 게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 전체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 앱스트랙트만 보고 저자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 300자 안에 자기가 한 연구의 노볼티를 한눈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네, 심혈을 들여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트럭처는 뭐 전공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쓰는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저 뭐죠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즈니스가 됐든 뭐 엔지니어링이 됐든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이게 스타트가 되는 게 이제 철학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죠 가설을 세우는 거죠. 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증명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게 비즈니스가 됐든 엔지니어링이 됐든 뭐 소셜 사이언스가 됐든 그 케이스 스터디가 달라질 뿐이지 그 펀더멘탈한 스트럭처나 플로우 자체는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인트로덕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 늘 인트로덕션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인트로덕션은 도대체 무엇을 담아내는 챕터인지 한번 인식이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인트로덕션은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됐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쓰는 부분입니다. 아, 자, 진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많고,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서론에서 이 연구 배경이랑 또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크리티컬 리뷰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 방향도 들어가야 될 거고, 네,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네, 네, 둘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인트로덕션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논문과 테크니컬 레포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죠? 알기면, 네, 아그는 아규먼트를 세우는 게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설에 따라서 이제 뭐 실험이든 뭐 연구를 시작한다는 어떤 선언을 하는 곳이 여기 인트로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인트로덕션에서는 나의 아규먼트가 세워져야 된다는 게 그게 목표예요. 인트로덕션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인트로덕션을 일반적으로 뭐 그냥 한 그 따로 섭 챕터 없이 한 번에 쭉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을 돕고자 이렇게 섹션을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자, 요 내용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백그라운드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 백그라운드는 뭘 적는 날이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적고, 그리고 현안이 뭔지를 적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뭐가 urgent task인지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인식이나 제가 있는 이제 조선 해양 쪽 분야의 예를 들어 보면 저희의 가장 큰 핫 이슈는 뭐냐? 아무래도 이제 그 뭐죠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게 하나의 큰 핵심 사업이자 뭐 전략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환경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조선 해운이 얼마나 환경 파괴의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뭐 정부나 아니면은 또 뭐 산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적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건 너무 제너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현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챌린지가 되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갭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뭐 제로 카본 시대라고 봤을 때
근데 지금 무엇이 이 제로 카본을 막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신다고 치고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이제 current issue라고 되어 있죠. 약간 좀 다르죠. 제가 백그라운드에 현재 현안이 뭔지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왜 current issue가 여기 또 있느냐? 이게 요 부분이 다른 말로 리터러처리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현안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리터러처 리뷰 코런 이슈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연구자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서 그 리터러처 리뷰의 목적이 뭔지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현재까지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점을 찾고 제가 알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 갭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뭐에 대한 게? 그 현재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과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의 그 차이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결과와 제가 원하는 것을 그 갭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진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이 리터처 리뷰가 사실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근데 그 갭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그게 조금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자,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네, 중요한데 말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의 결론이 뭐냐면 나의 가설이에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나의 가설이 나와야 돼요. 나의 아규먼트가.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선언을 해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이 백그라운드의 결론이 뭐냐면 제가 다시 결론은 나의 하이포테시스예요. 나의 가설. 나의 가설 또는 뭐죠? 가설 또는 나의 뭐죠? 아규먼트가 여기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리터러처 리뷰로 가서 이 리터러처 리뷰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선행 연구가 나의 가설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의 가설이 대답이 될 수 없다면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리터러처 리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럼 제가 선행 연구를 할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그 논문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연구를 했고, 이 사람은 저런 연구를 했고, 이 사람은 저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적으면 리터러처 리뷰로서는 아주 낙제점이에요. 리터러처 리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설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내 가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면 왜 못하느냐 그 갭이 뭐냐 이걸 크리티컬하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논문을 까는 거예요. 이게 리터러처 리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크리티컬 리뷰라고 하죠. 리뷰라고 하죠. 왜냐하면 남의 논문을 까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사실하고 남이 해놓은 사실하고 얼마만큼 갭이 있는지를
여기서 확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리터러처 리뷰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상스럽게 한번 써볼게요. 결론은 뭐 선행 연구를 살펴봤더니 이 뭐 현안에 대한 그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연구가 추가로 되어야 할지를 이제 확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에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은 제가 그 연구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연구와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여기 안에서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이 다음 섹션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단 이해가 된다고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contribution of this report, paper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논문의 이제 aim과 이제 objective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연구들은 내가 세운 가설이나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이렇게도 적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aim and objectives라고도 적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aim하고 objective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이제 에임은 마지막 목표, 제가 이뤄야 하는 마지막 이제 가설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목표가 에임이면 오브젝티브는 그 한 단계 에임을 이뤄나가는 스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m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분이 논문을 쓸 때 인식분의 논문의 aim은 뭐예요? 저의 지금 현재 에임,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잡아놓은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세 네 가지 다른 타입들의 그 친환경 연료를 사용했을 때 무엇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함량이 되는지. 그러면은 인식분의 argument는 뭐예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살짝 궁금한데 지금 제가 현재 쓴 거로는 지금까지 현재 있는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계산해 봤을 때 아직 뭐 어느 게 경제적인지 정확한 그에 대한 결과가 없다. 그걸 알아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재 썼거든요. 어느 부분이 가장 경제적인지 약간 이런 게.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argument가 없네요. 그죠? 네. 없는 거죠. 왜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식이가 방금 이야기한 어프로치는, 지금은 뭔가를 잘 모르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하는 연구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논증은 아니죠. 그죠? 그냥 뭐 좋은 연구기는 하지만, 근데 저희가 설명을 하는, 내가 가설을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인식이가 그런 어프로치를 할 거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수소가 가장 좋은 연료다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에서 진짜 수소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연료가 좋은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이 에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구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한 가설은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하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게 이제 에임인 거고,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별 목표들이 이 오브젝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럼 이제 에임은 뭐냐? 이제 전쟁을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오브젝티브는 뭐냐? 전쟁 안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전투들을 이기면 자동으로 전쟁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aim and objective를 이렇게 세우면, 그리고 나서 볼까요? 그 다음 챕터가 이제 메소돌로지 챕터예요. 자, 이 여기서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얘기는 많이 들었죠. 메소돌로지.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마다. 네. 진우군 혹시 메소돌로지가 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거를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에임에서 어떠어떠한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메소돌로지로 그냥 전 이해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확실히 뭐, 저는 아직 어쩔지 모르겠어요. 되게 뭐 비슷한 답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소돌로지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석박사 관점에서 영국에서 석박사를 하는 거하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석박사를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논문의 색깔이나 방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혹시 어떻게 다른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간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미국에서 박사를 하거나 한국에서 박사를 하면 박사 뭐 학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선행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단독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이 두 가지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혹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상은이 형이 미국이나 한국은 연구 논문에 가깝고 영국은 리뷰 논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연구에서는,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과예요. 내가 무슨 연구를 했든 그 결과가 뭐 산업계든 학계든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산업계의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맥센스 하죠? 근데 여기 영국에서는 제가 아까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메소돌로지. 네, 메소돌로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 메소돌로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가설을 세웠죠. 그죠? 이 메소돌로지가 그 가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트로덕션에서 선언을 하면 이 메소돌로지는 뭐냐면 그 연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건지에 대한
시스테매틱 어프로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랄까요? 뭐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돌로지를 개발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프로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어, 영국 또는 이제 유럽 쪽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메소돌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연구하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메소돌로지가 아까 뭐냐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예요. 뭘 하는 어프로치냐?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메소돌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메소돌로지 안에는 뭐 첫 번째 스텝도 있을 거고, 그죠? 두 번째 스텝도 있고, 뭐 세 번째 스텝도 있고, 네 번째 스텝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스텝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계도를 통해서,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저자는, 첫 번째로 뭘 했고, 두 번째는 뭘 했고, 세 번째는 뭘 했고, 네 번째는 뭘 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이 메소돌로지가 아까 중요하다고 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가 세운 어떤 이 스텝 바이 스텝 이 메소돌로지가 내가 연구하는 하나의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노벨티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개발한 이 메소돌로지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어프로치라면 임팩트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돌로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메소돌로지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게 여기에요.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거죠. 이 케이스 스터디는 뭐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이 적용을 시키는 게 뭐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세운 이 메소돌로지가 잘 작동하는지, 이펙티브하게 워킹을 하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내가 알고자 하는 이 가설을 해결해 주는지, 그러니까 증명을 해 주는지 아니면 널리파이 해 주는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X 해 주는지, O 해 주는지를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케이스 스터디 결과를 쭉쭉쭉쭉 적으면서 이제 또 아규를 하는 거죠. 내가 세운 가설과 내가 본 결과가 뭐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지 저떤지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디스커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디스커션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게 혹시 further work 이쪽인가요? further work, future work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스커션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 적는 공간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디스커션은 없어도 될까요? 아, 본론에 대한 내용 정리, 그리고 본인 연구 내용에 대한 비평, 어,
네, 본인 연구에 대한 비평은 맞아요. 근데 본론에 대한 내용 정리는 아니에요. 그럼 좀 더 그 좋은 결과나 확실한 걸 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적는 네, 뭐 아닐까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스커션은 뭐 하는 데냐면, 어, 자, 우리 논문이, 어떤, 뭐, 가설도 세웠고, 메소돌로지도 개발했고, 그다음 케이스 스터디도 해서 어떤 결론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어떻더라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어, 실제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구한 이 결과나 내가 개발한 메소돌로지나 내가 세운 가설이 도대체 우리 소사이어티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연구를 한 건 아주 코딱지만큼 작지만 내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기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연구의 노벨티,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을 여기에서 이제 그 포텐셜을 설명해 주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좀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이게 없게 되면 이 리졸트 뒤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아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아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끝 이렇게 되는데 이 디스커션이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연구한 이 연구의 파인딩이 얼마만큼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그런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브로드하게 디스커션을 해줌으로 인해서 읽는 사람이 이 연구가 중요한 연구였구나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적용 범위가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놨죠. 요약을 해놨죠. 여기서 이제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될까? 오리지널 컨트리뷰션 오브 리서치 파인딩.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결과가 얼마나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뭐 소셜 베네핏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있죠. 요게 이제 아까 상윤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크리티컬 리뷰예요. 내가 한 연구를 셀프 크리티시즘을 해서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내 연구를 추가해서 넥스트 스텝으로는 어떤 연구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연구라고 하는 게 연구가 한 번에 끝이 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죠?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진우가 연구를 할 때 앞에 사람의 선행 연구를 한 것처럼 진우의 연구가 끝이 나게 되면 누군가 진우의 연구를 보고 또 다음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연구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어떤 연구들이 넥스트 스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연구가 지금 저자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적혀 있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뭐죠?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한 연구와 내가 할 연구, 그리고 내가 한 연구와 다음 사람이 할 연구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컨클루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컨클루전은 뭐 하는 걸까요? 아, 상인님이, 본론에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입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컨클루션은 뭐 하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세웠던 가설이 음. 맞는지 틀린지를 적는 곳 아닌가요? 그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소돌로지랑 그 스텝을 다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결론을 내리는 거. 그 결론은 어떻게 나요? 어, 아까 여기에 에임이 그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음, 증명하는 거라 그러죠. 그럼 그게 어떻게 증명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잃어가면 따라서. 그렇죠. 여기에 적는 내용이 각각의 오브젝티브가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적는 란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죠. 여기가 aim은 오브젝티브를 세우는 곳이라고 했죠. aim은 아까 세운 가설 내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하는 거라고 했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목표들을 세우는 게 오브젝티브라고 했죠. 그리고 이 오브젝티브들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aim이 성취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결론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내가 세운 오브젝티브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어, 뭐 너무 길게 적지 않고 좀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뭐 한 단락씩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네 개의 오브젝티브가 있었다. 그럼 그 네 개의 오브젝티브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세운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가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그 논문이 그 이제 스트럭처가 논리적으로 적혀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적게 되면 굉장히 그 글쓰기에 방황을 많이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제가 음, 음, 지금 이제 아카데믹 스텝이 된 지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4년 동안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거의 한 100명까지도 논문을 봤던 것 같아요.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통틀어서. 박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학사나 석사들을 놓고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한 거의 99%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써요. 그래서 글을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테크니컬 레포트 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글을 쓰실 때, 그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보들을 갖다가 붙이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논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규로 시작을 해서 아규로 끝이 나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일반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이제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인포메이션을 넣었다면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내가 하는 아규먼트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은 가능하면 안 넣는 게 좋아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니까 뭐 어떤 시스템에 대한 뭐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뭐 너무 일반적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알 수 있는 정보다 하면 과감히 그런 것들은 안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글을 쓸 양이 네, 한정적이니까. 조금 네, 이해가 되시나요? 글쓰기에.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네, 조금 이어서 제가 글 쓰실 때 글 쓰실 때 제가 포매팅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들 엔드노트는 쓰시나요? 네. 엔드노트 쓰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 쓰는 법하고 이 문서를 포매팅하는 법하고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일단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리 포매팅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글 쓰실 때 타임스 앤 뉴 로먼스가 가장 스탠다드거든요. 이렇게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그리고 뭐 글자 포인트나 뭐 이런 거 헤딩 같은 것도 제가 다 세팅을 해놔서 이걸 바로 써도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논문 글을 쓴다 이런 빈 페이지에 그러면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인트로덕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1.1, 뭐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2 뭐 하고 그다음에 2 메소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글을 쓰고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뭐 처음에 스타트가 이렇게 타임스 앤 뉴먼스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글자 포인트가 내가 원하는 글자 포인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논문을 쓰실 때 제일 먼저 이 스타일을 세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이 노멀 글자를 뭘로 할 건지 여기 select modify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뭐 타임스 앤 뉴먼스로 하고 그다음에 뭐 글자 11포인트를 했다. 그리고 뭐 이제 OK를 하게 되면 제가 기본 글자를 이제 타임스 앤 뉴먼스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헤딩은 어떻게 할 거냐? 헤딩은 이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글자를 크게 하고 뭐 볼드를 했다. 뭐 그러면 이제 이해할 때도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내가 뭐 이것도 올려야 되고 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 헤딩 이 스타일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modify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헤딩이 타임스 앤 뉴 로맨스다. 글자 폰트는 16으로 하고 볼드체를 쓰겠다. 그럼 여기 포매팅에 여기 폰트 다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헤딩이 다시 타임스 앤 뉴 로맨스로 바꿔주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헤딩 1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잠깐만요. 여기서 또 세팅해 줘야 될 게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클릭해 보면 이 리스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세팅을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그 1하고 헤딩 뭐 1, 2, 3 돼 있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헤딩즈에 이렇게 넘어가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원 포인트 그러니까 섭 헤딩을 내가 셋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헤딩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요거는 내가 한 뭐 12로 하겠다. 그다음에 타임스 앤 뉴 로맨스로 하고 똑같이 이렇게 줬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제가 누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뭐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헤딩을 원하는 대로 쓰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갈 거죠. 뭐, 2도 이렇고, 뭐, 3은 뭐, 케이스 스터디다. 케이스 스터디.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헤딩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굉장히 간편하죠. 그죠. 요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헤딩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요것도 모디파이어서 쓰시면 되고. 그죠? 네. 간단하죠? 요거는 꼭 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고생하실까 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붙인다. 그림을 제가 뭔가 이제 캡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을 제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이 그림을 이거 있잖아. inline with text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 글자처럼 취급이 되고 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센터 정렬을 하고 싶으면 센터 정렬을 하고 뭐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이 돼. 그래서 제가 엔터를 치면 자기가 따라 움직이고 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막 이 그림이 막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요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뭐 피겨 1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레퍼런스 가면 insert caption 있죠.
눌러요. 그러면 내가 피겨 1으로 했다. 이제 피겨 1 됐죠.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센터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가 피겨 1은 뭐에 대한 그림이다. 뭐 describe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본문에서 그 피겨 1이 뭘 설명하는지 뭐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에디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하나 더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림, 또 똑같은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뭐 요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중간에 예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센터 정리를 하고 하고 이제 센터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얘를 캡션을 해서 이제 1번 그림으로 넣었죠. 넣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 1번은 얘가 아니라 얘잖아요. 얘. 맞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얘를 이렇게 2로 바꿀 거잖아요. 그쵸? 맞나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림이 예를 들어 뭐 20개, 30개가 됐다. 근데 중간에 그림을 하나 넣었다, 다시. 그러면 번호를 다 다시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있는 기능이 여기 보면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있죠. 크로스 레퍼런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일단 이 그림 일단 없을 때 볼게요. 제가 잠깐만, 이거 다시 이제 1번 그림이죠, 지금. 1번 그림에 내가 쓰고 싶은 본문에 크로스 레퍼런스를 누르고 여기에 피겨 있죠, 피겨. 그다음에 이 엔타이틀 말고 그 엔타이어 캡션 말고 only label and number 요것만 누르고 인서트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얘 폰트하고 얘하고 1대1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실제로 중간에 그림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됐어요. 예를 들어 2번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2번으로 바뀌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걸 꼭 쓰셔야 돼요.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도 예를 들어 내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테이블도 이제 라벨을 넣어야 되죠. 뭐 테이블이니까 뭐 테이블 1 해서 이제 오케이 하고 뭐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테이블도 크로스 레퍼런스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테이블로 넘어가서 오케이 하면 이제 테이블 1은 뭐다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 그리고 이게 전체 컨트롤 A에 그다음에 F9번을 넣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보면 이 테이블 2번이랑 얘랑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는데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엔드노트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글을 하나를 좀 가지고 오고 싶은데 잠시만요. 뭐 제가 예를 들어 그냥 여기 있는 글 하나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 레퍼런스를 달고 싶어요. 거기 누군가의 레퍼런스를. 지금 실제로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그 엔드노트를 우리 학교 그 소프트웨어 거기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글라스고대학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PC에 깔게 되면 여기 엔드노트랑 워드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add-in 요게 하나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생겨요. 일단 생겼다는 가정하에 그 본인 PC에 깔아서 그리고 난 뒤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뭘 해야 되는지부터 자, 예. 예를 들어 제가 먼저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예를 들어 뭐 구글 스콜라에 가서 구글 스콜라에 가서 제가 어떤 연구들을 이제 논문들을 쭉 보니까 뭐 어떤 논문을 사이테이션을 하고 싶다.
전 제 논문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논문이 나올까요? 아, 네, 나오네요. 뭐 제가 예를 들어 요 논문을 뭐 읽고 사이테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보이죠? 요거. 그 구글 스콜라에 들어가셔서 요 사이트 요 버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엔드노트 있죠? 엔드노트. 그럼 엔드노트를 눌러요. 그러면 요거 엔드노트가 켜지면서 여기 여기 네, 저의 엔드노트가 켜졌고 그다음 자동으로 얘가 여기에 들어가져요. 제 엔드노트에 라이브러리 안에 안 들어가지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그냥 오픈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져요. 일단 들어가졌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그럼 다시 제 논문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 insert citation 있죠. 여기 이걸 누르면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이 서칭 탭하고 제 엔드노트 그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다운받았던 요걸 보면 요거죠.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를 그냥 인서트 이렇게 누르면 예,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되고 여기 알아서 나오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나는 넘버링 스타일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넘버를 하면 내가 이렇게 넘버링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이유가 이제 요거는 보면 레퍼런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찾는 논문이나 글이 여기에 구글 스콜라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그 엔드노트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이렇게 뉴 레퍼런스 해서 뭐 하나씩 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ABC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2010년이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쭉쭉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를 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가 생성이 되죠. 그럼 이제 다시 제가 뭐 어디가 사이테이션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은 A, B, B 찾으면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뒤로 가면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따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스타일을 바꿀 필요도 없고 여기 다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논문은 하버드 스타일이나 캠브리지 스타일 많이 쓰는데 그냥 하버드 스타일 쓰세요. 그냥 따로 뭐 얘기가 없으면. 네. 뭐 일단은 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이건 지금 제가 쓰면서 지금 제가 이 굴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쓰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뺀다는 부분이랑 근데 또 어쨌든 정해진 글자수가 있으니까 또 써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 계속 겹치면서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해 버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글자 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싹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정해진 글자 수를 채워야 되니까 조금이나마 약간의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이런 걸 조금씩 더 넣어서 쓰는 게 좋은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근데 어, 사실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 논문은 간결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뭐랄까 영어의 그 극치는 간결한 그 어떤 경우에도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좋고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이 좋아요. 내가 만약에 글을 짧게 쓸 수만 있다면 짧게 쓰는 게 길게 쓰는 것보다 항상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이제 글을 너무 작게 쓰면 좀 뭔가 안 한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 이 친구가 이런 연구들을
잘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이 보면, 이 글이 너무 좀 짧네. 그리고 뭐 그냥 연구가 좀 이렇게 좀 심심하게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려면은 어느 정도 글자 수를 사실 채우는 게 맞죠. 그거는 약간 이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논문을 내거나 뭐 저널을 퍼블리케이션 할 때는 그런 군더더기 부분들을 최대한 지울 수 있으면 지우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것 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네. 일단 글을 많이 써놓고 지워내는 건 쉬워요. 근데 글을 작게 쓰고 집어넣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일단은 다 어디다 붙여놔요. 그리고 그걸 다 커트하는 거예요. 계속 그 뭐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언어로 바꾸고, 그렇게 글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예, 전 질문이 좀 많은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일단 하나씩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그 지금 그 저는 뭐 이전에 그 스트라스 코리안 블로그에 올라있던 강의도 뭐 많이 보고 다 네. 맞는 내용인 거는 아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쓸 말이 없으니까 자꾸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네. 내용도 계속 쓰고 있고. 네네. 예, 또 이렇게 참고한 논문들을 보면 어떤 논문들 같은 경우는 뭐 퍼블리시가 된 논문을 어쨌든 저희가 보는 걸 테니까 퍼블리시 된 논문인데도 심지어 메소돌로지도 없고 이미 알려진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논문들도 꽤 많더라고요. 음, 과연 그런 것도 이게 저희가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싶어서 또 글자 수는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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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도 이제 현호 형하고는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몇 점을 목표로 하느냐, 이게 좀 사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득점, 사실 논문에서 한 70점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뭐 상당히 잘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스트럭처에 좀 맞게 뭐 썼다라는 뭐 그런 뭐 전제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의 학생들은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연구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은 잘 못 썼는데, 근데 이제 한 연구 자체가 워낙 또 의미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수를 주죠, 사실. 근데 퍼블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고 뭐 석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드린 이 강의를 이해하는 연구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 연구자들의 한 5%도 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문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얼토당토안한 구조들을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이제 대정이 케이스가 이제 자기 쪽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뭐랄까요, 관례적으로 쓰는 형태의 글들의 어떤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좀 뭐랄까 비효율적이면서 좀 의미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정이한테 아예 그 스트럭처 자체들을 좀 그 오버하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몇 달 동안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정이는 스트럭처 자체를 제가 좀 조언해 준 부분대로 그렇게 바꿔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재정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정이가 제출한 논문들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논문의 구조와 글이 너무너무 잘 올거나이징 되어 있다.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글을 쓰는 어떤 구조나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잘못된 글들을 많이 잘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현혹돼서 내가 그렇게 글을 쓰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웅이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쓸 말이 없다. 나는 아규가 없다. 진짜 메소돌로지도 없다. 뭐 이러면은 네. 그 사실,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 뭐 그냥 메소돌로지 없이만 리뷰만 해서 논문 퍼블리시 한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논문에는 이제 두 가지 논문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뭐 제너럴 아티클, 그냥 뭐 사이언티픽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리뷰 페이퍼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논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누군가가 내 분야의 어떤 연구들을 진짜 잘 정리를 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리뷰 페이퍼를 통해서 누가 이제 쭉 이제 뭔가 리터러처 리뷰를 해줬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나의 내가 연구를 하는 좋은 어떤 매테리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퍼블리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쓸 때 체크를 해요. 이거는 그냥 내 연구가 아니라 그냥 순수 리뷰만 한 논문인지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아티클인지를 체크를 하는데 그건 아예 그 퍼블리시 되는 루트나 그 심사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쓰시는 그 석사 논문은 당연히 이제 사이언티픽 아티클 캐테고리에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리뷰 페이퍼 형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답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정확하게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어가지고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런 지금 이런 강의를 저희가 좀 더 빨리 듣고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테고, 그리고 저는 사실 스트라스 코리안 그 블로그에 있는 강의를 듣고서도 안 하고 있는 있기는 한데, 못 하고 있기는 한데, 네네. 사실 석사생이 이런 스트럭처로 제대로 갖춰가지고 거의 못 쓰죠. 네. 그쵸. 일단은, 음, 일단, 어, 알고 못 쓰는 거하고, 모르고 못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에, 제가, 아마 늦게 들어오셔서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에세이는 사이언티픽 아티클이냐, 테크니컬 레포트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에세이도 사이언티픽 아티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장짜리 에세이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글쓰기 우리 그 신문 보면 뭐 사설 있잖아요. 신문 사설, 뭐 에디토리얼, 뭐 코멘트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리고 뭔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뭐 그걸 뭐 자기가 논증을 하는지, 뭐 방법들은 다 어프로치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똑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이 스트럭처를 그 먼저 펀더멘탈로 세워놓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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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질문 더 네,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제가 가설을 막 했는데 네, 네, 나는 못 찾았는데 이미 누군가가 그걸 검증을 한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 형식으로는 그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제가 네, 논문이 있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걸 일단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안 하는 내 가설을 이렇게 봤는데 없었다. 검증을 안 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검증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걸 하고 이미 그거를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그거는 경우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보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일단은 그 일반적인 퍼블릭 도메인 상에서 그런 정보가 없다면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연구를 할 때 누가 검증을 안 했다. 일단 내가 찾을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서는 없다. 이제 그거에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됐는데 이걸 검증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그 형님의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뭐죠? 그 논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검증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게 인트로덕션에서 잘 나오고, 그다음에 리터레처 리뷰에서 이걸 검증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걸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 프로치를 확인하는 게 이제 리터레처 리뷰 쪽이 되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누군가가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컨피덴셜하게 관리가 되는 거면 이거는 이제 없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그러니까 논문을 통해서 이제 퍼블릭 도메인에 오픈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노블리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네, 되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쪽팔려가지고 이런 질문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네. 현실적으로 이거 네. 한 해에 그 50점 못 받아가지고 낙제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는 낙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논문에서 낙제는 진짜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문이 쓰다만 논문이 아닌 이상 그 그래도 50점을 넘게 주거든요. 제가 뭐 실제로 논문이 50점에 못 미치는 논문들을 사실 많이 보기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을 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그 순수한 어떤 그건 같아요. 이게 내가 점수를 이 친구를 49점을 주면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49점을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50점을 주거든요, 사실. 근데 도저히 그러니까 점수를 주려고 해도 글을 써야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아예 이제 뭐 없는데 예를 들어 심지어 뭐 100지를 냈는데 제가 50점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예를 들어 만자가 뭐 리밋이라고 치면 만자를 꽉 채웠어요. 그게 뭐 내 아이디어든 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그 짬뽕해서 넣었든 어쨌든 뭔가를 글을 써가지고 제가 만들어준 포맷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형식으로 적어서 냈다. 그러면은 네, 그 50점 이하를 드리기가 사실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그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됐는데 이거 못 넘어서 그 학위 못 받고 디플라 내는 게 사실 좀 학생들한테도 큰 리스크고 슈퍼바이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처하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사실 잘 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왜 스트럭처를 보여드렸냐면 제가 템플릿도 드리고 스트럭처 짜는 법도 알려드린 이유가 그 템플릿 그대로 가면 적어도 이 오르거나이제이션 관점에서는 점수를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딱 봤을 때, 아, 이 논문 좀 프로페셔널하게 쓰여졌다, 아니면 진짜 아마추어하게 쓰여졌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아까 뭐 폰트, 그리고 뭐 저 넘버링, 그리고 뭐 줄간격 뭐 등등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뭐 레퍼런스 스타일, 뭐 등등 이런 거거든요. 이거 딱 봤을 때, 아, 글을 진짜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좋은 글도 잘 안 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오르가나이제이션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근데 구조만 제대로 잡아줘도 훨씬 더 네, 고득점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저를 믿고 제가 드린 이 템플릿 기준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쪽팔리지 않게 네, 기준대로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질문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잠깐만요.
상훈이 형이 참고 문헌에 적정이 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정이 달지 않는 참고문 내용을 잘 못해서 해서 인정했다거나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봐요. 네.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리뷰어 일단 뭐 저널을 퍼블리시 할 때는 리뷰어들이 꼼꼼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 그 석사 정도의 논문을 쓸 때 뭐 지도 교수나 아니면 리뷰어가 그 논문을 뭐 어떻게 그 뭐 참고했고 뭐 어떻게 레퍼런스를 했는지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사실은 안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논문인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인용이 됐다라고 뭐 그렇게 뭐 찾을 수는 있겠죠. 뭐 디텍션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조금 네, 좀 뭐 감점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이 친구는 그 이제 다른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글을 썼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더라고요. 네, 지금 석사 레벨에서. 네, 그러시면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신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네, 세미나는 이쪽에서 마칠까요? 네, 진우는 따로 나한테 뭐 얘기할 네, 거 있으니까 그죠? 남고 그럼 다른 분들은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